어떤 힘든 과정이 있지만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익사이팅 하잖아요. 10년 정도 주기로 해서 공부 쫙 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거 열심히 했지만 10년 동안 서울대에서 가르치면서 와 이거 대학 학부 교육의 혁신이야. 너희가 한번 잘해보자. 제가 스타트업을 하게 된 것도 그동안 사실은 제가 학자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한번 손수로 뛰어보자. 그래서 스타트업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다른 학교를 넘어가면서 또 한번 재밌는 걸 해보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컴포팅 존에서 그로스 존으로 간다는 그게 수거가 있어요. 근데 그 그로스 존으로 제가 가는 거죠. 제가 교수님의 개인적인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네. 드리면 네. 교수님은 과학고 나오셨고 기계공학을 하셨고 인지과학 네네. 하셨고 생물과 진화학과 뭐 이렇게 네. 하시고 또 창업도 하시고 대학 직장 동기시고 네. 오늘 매체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마치 툭 던지신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딱 보고 난 다음에 변신은 부재. 원래 변신이 주특기시냐. 변신하실 때마다 사실은 엔돌핀이 돌고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저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제 주변에 가까운 교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장 교수님 이제는 창업까지 도전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지금 메달을 지금 따려고 이런 메달, 메달 컬렉터 역할을 하려고 지금 이런 걸 하는 건가? 내가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봐서 내가 이걸 뭐 일종의 도장 깨기 같은 걸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자 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대답을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욕심은 별로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1등이 되고 여기서 1등이 되고 저는 조금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읽는 책들이 저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천 회장님을 만났을 때 제가 창업의 길을 들어섰고 가천대 이길래 총장님을 만났을 때 아 여기로 가서 한번 창업대학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제 인생을 바꾼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를 공부하게 됐고 인지과학을 공부하게 됐고 예를 들어 최대천 교수님 만나서 아 내가 진짜 진화를 제대로 해야겠다. 그다음에 데니서님 같은 분 만나서 인지과학 이거 정말 해야겠구나. 이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게 저의 약간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냥 어떤 상황에 놓여놓고 저를 이렇게 닫지 않고 이런 기회가 나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 같아요. 이게 좋고 나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교수님이 어디서 보니까 그래서 나는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거가 조금 낯설어요, 아직도. 그러면 교수님의 성공 기준은 도대체 뭐냐? 이 보통 사람들이 신분에 대한 상승, 뭐 금전적인 어떤 혜택, 아니면 지식에 대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유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으니까 아 그럼 장 교수님의 성공은 도대체 어떤 의미야? 아니 뭐 창업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 이런 건 말고요. 뭐 그런 당연한 거 말고. 제 주변에 서울대 교수들이 많았잖아요. 예. 서울대 교수님들,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교수님은 꿈이 뭐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걸 좀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침팬지도 공부하게 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 중에 교수님은 꿈을 이루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서울대 교수가 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왜 서울대 교수는 직업인데 이게 왜 꿈이지? 근데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제 주변을 봤을 때 아 저분은 서울대 교수가 혹은 교수가 혹은 뭐가 꿈인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저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냥 거기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꿈을 저는- 실현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예를 들면 더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 인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거든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더 알게 됐을 때 그게 작은 성공일 수 있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지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과거와의 나의 경쟁에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이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거를 나중에 봤을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겠구나. 그 중에 하나가 가천대 창업대학을 뭐 아시아의 최고로 만들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만을 향해서 달리는 거는 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러면 오늘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학생들을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학생들이 오늘 왜
나랑 면담 신청을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시간을 내서 만나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저는 인생의 작은 성공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과 교감을 하고 난 이후에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시고 또 누구를 만나서 또 이렇게 맞아요. 새로운 일들 하시고 네. 학문도 바꾸시고 아까 제가 뭐 변실은 무죄라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 컬럼들을 이렇게 쓰신 걸 제가 이렇게 쫙 봤더니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일관성 있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신 게 공감이었어요. 공감. 네, 네. 아세요? 그거? 네. 이렇게 그리고 어디는 네. 또 공감의 역습이라고 하는 네, 네, 얘기까지 네. 이렇게. 그래서 장 교수님이 이렇게 공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지. 네. 그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가르쳐야 되나? 뭐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네네. 아, 그거는 진짜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아, 있는데. 글쎄요. 아, 저도 네, 네. 듣고 싶은데 아주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되게 예리하세요. 제가 칼럼을 결국에는 쭉 흐르고 있는 메인 주제가 공감이거든요. 저는 공감이 인간을 되게 유니크하게 만든 인간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제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감이야말로 사회적 지능의 핵심이겠죠. 공감이야말로 우리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특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침팬지랑 다른 점은 우리가 훨씬 더 공감력이 뛰어나요. 예.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상상하면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뻗치고 예, 예. 도움의 손길을 그리고 진짜 액션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은 없습니다. 이런 공감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똑똑해도 상대 집단이나 상대방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결국에는 파괴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의 문명을 만들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공감의 반경을 넓혀왔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30년 전에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그냥 강아지 발로 뻥 차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잡아갑니다.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드디어 또 추론을 하게 됐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문명의 거대한 흐름이 있다고 치면 그것은 처음에는 나, 우리 가족, 우리 집단, 국가, 민족 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생명체 혹은 뭐 심지어 이제는 인공지능, 기계까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은 저는 인간의 정체성 같아요. 인간답다. 네, 인간답다의 가장 큰 거는 공감해야 인간인 거예요, 사실. 자,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창업 대학을 만들고 지금 스타트업을 하려는 친구들을 돕고 있잖아요. 저도 예.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의 핵심이 무엇일까? 결국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그걸부터 사실 혜택을 주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걸 텐데 그의 핵심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공감을 이끌어내지 않은 서비스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줄 수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공감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특성이라는 걸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왜냐하면 유저들과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이상 공감은 정말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공감은 능력은 갖고 태어나지만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에 따라서 공감이 커지기도 하고 예. 원래대로 그냥 쪼그라져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감은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VR 말씀하셨는데 VR이 Ultimate Empathy Machine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요? 궁극의 공감 기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그래도 상상력이 짧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1.5도가 기온이 올라가면 뭐 우리의 한 50%가 멸절하게 될 것이고 예. 인간도 굉장히 살기 어려워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뭐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한들 시큰둥해요. 뭐 그냥 날씨가 오늘 좀 더워졌나 보네. 근데 만약에 VR의 컨텐츠로 1.5도 상승한 기후에 예. 우리 부산과 우리 서울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걸 VR 기어로 느끼면 시급한데요. 시급하죠.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들이 당할 고통과 그들이 느낄 경험들을 같이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교육이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교육이든 간에 공감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계 장치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더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동성애자를 한 번도 주변에서 본 적이 없으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두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아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성적인 취향이 다를 뿐이고 그 다음에 되게 보수적인데 예를 들어
되게 진보적인 사람하고 저 사람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하지만 그분들이 내 계속 이웃이었고 같이 계속 얘기를 했던 우리 강아지 가지고 같이 얘기했던 그런 똑같은 인간이고 내가 키우는 강아지 똑같이 키우는 견주라고 하면 예. 우리는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주게 만드는 거, 다양한 경험을 해주게 하는 거, 다양한 가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실제로는 사실 공감을 배울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교수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필라델피아의 뭐 인문학 가르치는 교수가 미국 학생을 불러놓고 동양인들을 쭉 해놓고 구별이 가냐? 그래서 잘 구별이 안 갑니다라고 했을 때 너는 미국 사람들 주변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에 한두 달만 있으면 구별이 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VR기기든 공감이든 이런 것들도 역지사지로 본인이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느껴보면 맞습니다. 그런 네. 공감력이 커지고 생긴다는 커져요. 거예요. 네. 오늘 교수님 네. 제가 수업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뭐 제 책이 책 얘기를 네, 이제 이런 네. 얘기들 이제 인류가 공감의 반경을 이렇게 넓혀 왔는데, 근데 우리가 공감을 잘못 활용하면 편협된 공감, 다시 말해서 그렇죠. 정서적으로만 공감하는 거는 사실 공감의 반경을 되게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력이 부족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공감의 반경을 너무 좁게 하고 깊이 우리 편에게만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다른 상대편 타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런 애정이 못 가는 거거든요. 공감이라는 건 약간 마일리지 같아서 예. 여기다 너무 쓰면은 여기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반경을 넓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걸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 또 어떤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한 공감의 반경이라는 책이 세월 말 정도에 나와요. 공감의 반경이요? 공감의 반경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저 책 보내지 마시고 저 사서 봅니다. 보내지 마세요. 아니 저는 책을 한 권 보내면 우리 최 교수님은 책을 2권 사셔가지고 딱 또 그런 또 영업 방법이 또 있으셨군요. 다단계 방법이라고 그 의미가 있는데. 네,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책에 대한 얘기는 또 사실은 아, 굉장히 네, 중요한 네. 건데 네. 제가 아마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아마존에서 책을 파는데 통계를 냈더니 네. 1년에 12권 이상 읽는 사람은 한 20%밖에 안 된다는 네, 네.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권도 책을 안 읽는 사람은 한 60% 가까이 되더라. 그래서 교수님은 굉장히 책도 많이 내셨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집 애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책 좀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니 정보가 너무 넘치고 주변에 듣는 거 보는 거 영상 뭐 해가지고 하는데 책을 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셔서 네. 책을 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네. 얘기. 그리고 책을 뭐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네, 네. 얘기하셨고 네. 그 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네.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책은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서 slow thinking, 천천히 생각하는 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게 만드는 장치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으려면 어쨌든 텍스트를 쭉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읽는다고 그냥 그게 해독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하에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 과정이 빨리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인지 과정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 뇌를 쓰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되면 뇌의 어떤 부분만 뜨거워지냐면 시각, 청각, 피질이 예, 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전 뇌를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 소설을 읽으면서 다음 장면을 상상하고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고민할 때는 전 뇌가 막 작동합니다. 근데 그거가 장면으로 넘어가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영화를 보는 순간 똑같은 스토리를 우리 뇌를 다 쓰지 않아요. 그래서 왜 지금 영상이 이렇게 범람하는데 유튜브가 이렇게 좋은데 책을 도대체 읽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유튜브에 모든 지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책을 읽는 것은 슬로우 띵킹을 하게 함으로써 전 뇌를 씁니다. 세 번째, 책은 어떤 거냐면요, 말과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말은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최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책의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잖아요. 예, 예. 압축해서 예. 그 압축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만든 방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말을 들으면 다 이해할 것처럼 보이지만 책의 이 고급스러운 단어, 함축된 문장을 보는 순간 우리의 사고는 더 깊이 갈 수 있는 찬스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의 언어와 말의 언어는 저는 완전 다르다고 다르죠. 생각해요. 네. 여기는 정련된 그리고 깊이 가게 만드는 거고 여기는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딱 보니까 CEO들은 딱 두 비율이에요. 책을 읽는 CEO들과 그렇지 않은 CEO들이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사실 뭐 서머 리스트 같은 거 만들고 예, 자기 예, 노트 예, 만드는 예. 것처럼 리더는 리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독서 광이신데 광이죠. 그분은 정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책을 읽어서 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진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기가 지금 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때 만났을 때 들었던 통찰과 그런 말들과 또 책에 정말 모든 인생이 담겨있는 엑기스 같은 문장과 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오는 통찰은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성공한 CEO는 저는 책은 싫어요. 이런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예. 진짜 제가 존경할 만한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꼭 책을 읽으면 저 사람 책만 읽는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신데 책을 진짜 읽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문장이 나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애들한테 책 읽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해주시니까 하기야 가끔 책 읽다 보면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저도 우리 최 교수님 페북 친구니까 페북에 네. 책 읽으면서 깨달으신 것들, 정리한 것들 보면은 엄청난 통찰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끼리 아니 그게 책을 읽은 사람만이 정리할 수 있는 통찰들이 있잖아요. 야 근데 그 정말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 같이 그냥 책 읽어라 이거보다는 뇌에 대한 어떤 활동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통찰력, 정리, 네. 단어에 대한 선택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일반 지식하고 다르죠.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주변에 있는 정말 훌륭한 CEO들은 정말 책을 많이 읽더라. 맞습니다. 저도 책은 많이 사는데 좀 베개용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통해서 엄청난 통찰들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정리했습니다. 교수님 그 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좀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고독하고 외롭다. 근데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던데 네. 저도 그거 보고서 사람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해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워낙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고독하고 외로움이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좀 정의한 거에 따르면 고독은 자발적인 관계 끊음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수렵채짓기에 많아야 150명 정도 되는 집단에서 살았습니다. 그거를 우리 인류 진화의 99.9%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 무리에서 살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예전에 만났던 어제 만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채널들이 생겼잖아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뭐 페이스북도 해야 되죠,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죠, 또 동호회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성은 우리의 뇌는 한 150명 정도 되는 집단을 유지하게끔 진화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2,000명, 3,000명이에요. 뇌가 피곤하죠. 그때 우리가 살 길은 잠시 자발적으로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피곤한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계가 복잡해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서 피곤한 사람 별로 없어요. 책을 별로 읽지도 않지만 책으로 피곤하다 그러면 결국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오늘 지친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자발적인 관계 끄는, 다시 말해서 고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독은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고독은 즐길 수 있어요. 자, 근데 외로움은 뭐냐? 또 양극단이에요. 오늘 현대사회를 보면 되게 많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족감을 주는 관계는 적어요. 깊은 관계는 적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독하고도 연결되는 것이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150개 되는 총알을 갖고 있는데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그걸 쏠 수 있는 게 얇게 밖에 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얇다 보니까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쉬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외로움은 뭐냐? 그 관계가 비자발적으로 말하면 나는 원하는데 배제당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데 그때 외로움이 있는 거죠. 소외감 이런 게 다 외로움이죠. 배제감, 차별 이런 게 다 외로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입장에서는 빨리 그 네트워크에 다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저 친구가 지금 고독을 즐긴다면 가만히 놔둬야 되고요. 야 가서 야 너 왜 혼자 이러고 있어? 이거 안 되고요. 혼자 놔둬야 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으면 가서 빨리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예. 외로움은 고통이거든요. 고통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걸 즐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앞정을 막 찌르면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막 정신승리해서 나는 괜찮아. 이거는 고통을 무시하는 거죠. 빨리 앞정을 빼야죠.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네트워크를 붙여주고, 본인도 내가 외롭다라고 느낌이 들면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외로움은 정신건강, 신체건강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매일 담배 15개 피라고 하나요?
그거를 피는 사람하고 똑같이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걸 피해야 될 것과 쉬어야 될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외로움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고독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그걸 사실 잘 구별을 못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고독하다, 외롭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거를 미묘한 거지만 되게 중요한 차이라는 거를 알게 하는 순간 또 그 해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고독을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외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고독을 즐기고 있는데 제가 외롭다고 또 착각할 수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선과는 아무튼 본인이 좀 알아야 본인 돼요. 상황이 제일 잘 알겠죠. 본인의 상황. 제가 교수님의 고별 강연, 네. 학교에서 고별 강연을 이렇게 봤는데 그 교수님 모르시겠지만 그 현수막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Living My Comfort Zone이라고 돼 있어요. 네. 내가 편안한 곳을 떠나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편한 곳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유, 편한 것을 안 좋아하는 인간은 없죠. 예. 교수님은 항상 그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부분을 떠나고 또 강론으로 이스케이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컴포트 존을 자꾸 떠나줘야 되는 거냐 그런 충고를 좀 이렇게 그냥 저는 인간은 누구나 고향 같은 곳, 편한 사람, 익숙한 관계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그 사람이 힘들 때 늘 돌아갈 수 있는 곳 같은 거죠. 그거는 누구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사실은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와 내가 여기에 머물고 싶고자 하는 욕구는 약간 반대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디 처음 갔는데 바로 그걸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순간 뭔가 자기의 킹덤을 만들어야지만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킹덤을 만들기까지 과정은 저는 되게 익사이팅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예를 들어 서울대 자유종합고에 처음 왔을 때 정말 황량했거든요. 학생들은 받았죠. 커리큘럼도 막 만들어가면서 하죠. 학생들 너무너무 똑똑하고 진취적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친구들에게 뭘 서비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대학 사회가 보이는 거죠. 왜 우리는 똑똑한 학생들 편하게 받아가지고 그냥 별로 노력 없이 내보낼까 이런 관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 마치 이게 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척교회 전도사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빌드업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와도 이거를 좀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또 다른 어떤 힘든 과정이 있지만 개척교회가 어느 순간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익사이팅 하잖아요. 그게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 10년 정도 주기로 해서 공부 쫙 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거 열심히 했지만 10년 동안 또 서울대에서 가르치면서 와 이거 대학 학부 교육의 혁신이야. 여기가 한번 잘해보자 라고 했고 어느 정도 다 틀이 짜져 있고 내가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관리하는 거 역할인데 그거보다 좀 왜 현역에서 더 뛰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선수. 제가 스타트업을 하게 된 것도 그동안 사실은 제가 학자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설명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그냥 현장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세상을 진짜 한번 변화시켜보고 싶은데 이런 욕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게 생겼거든요. 나도 한번 선수로 뛰어보자. 그래서 스타트업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뛰니까 이게 힘들구나. 근데 그러면 내가 컴포팅 존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넘어가면서 또 한번 재밌는 걸 해보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컴포팅 존에서 그로스 존으로 간다는 그게 수거가 있어요. 근데 그 그로스 존으로 제가 가는 거죠. 성장의 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때로는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컴포팅 존에 더 오래 머무는 경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또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떠날 수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됐으니까 여기 그냥 계속 있을 거야 보다는 나는 떠날 수 있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 굉장히 모든 집착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별거 아닌 것 같고 집착했는데 떠난다는 순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 존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의 내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선박, 배의 기본적인 목적은 항구에 정박하는 게 아니고 항해를 나가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이 마지막으로 제가 네네네. 질문 하나를 좀 드리는 게 뭐냐면 교수님은 과거를 나오셨고 기계공학을 하셨고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그다음에 인지과학자고 철학자고 유전학자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는 분인데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멜 얘기를 하신 게 네네. 저는 이제 장 교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아. 한 게 뭐냐면 하멜이 예전에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애들을 그냥 막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네네. 요즘 애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냉각수를 좀 버라 좀 이렇게 그럼 이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실 텐데 어떤 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아, 그리고 네. 과연 공부를 그렇게 잘하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네. 남들이 뭐라 그러겠냐? 저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하멜 표류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 시대 아이들도 진짜 서당에서 글을 읽는데 놀랍다. 그러니까 선원이 보기에 조선은 정말 아이들부터 글을 읽는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단인 거예요. 근데 해상을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하고 있지? 그치. 가서 상업도 하고 막 얼마나 이렇게 많은데, 할 일이. 그 할 게 많은데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조선시대 유교를 다 싸잡아서 비판할 생각 전혀 없지만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전통, 과거제도라고 하는 전통이 저는 우리 사회에 좋은 것만 끼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우자 하는 열망은 정말 좋은 거죠.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되고 그게 출세의 수단이 되는 순간 수단과 목표가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지나친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 출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인간이 지내면서 성장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제거하고 과거 제도를 통해서 출세 지향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거는 좋은 사회 같진 않아요. 저는 기준이 되게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사실 젊은 그 세대들이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예. 우리 때는 사실 도시락도 못 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모두가 대학 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취직하는 친구도 있었고 심지어 고등학교도 안 가는 친구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하게 흩어졌는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당연히 모두 다 대학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학령 인구도 줄었지만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경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스카이 이런 대학을 위해서 이건 손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야 대학을 안 가도 돼.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2년 놀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해봐. 저는 창업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업을 사람들이 젊었을 때 성공해야지 너무 집착을 하면 사실 그건 저는 올바른 방향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학교 때 한 2, 3년 정도 얼마나 좋아요. 젊었을 때. 예. 그때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는 80을 살고 90을 살 때 정말 좋은 자산이 될 거거든요. 길게 보면. 근데 그거를 만약에 똑같이 야 대학을 간다. 그 대학을 가고 나서 1학년 때 공부한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창업을 2년 해야 된다. 모두 창업을 경쟁 구도로 가면 그때는 창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창업이 그 기준을 풀어주는 그 단일한 기준, 획일적인 기준을 풀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하나의 경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반대했던 거는 학습에 대한 그 열망 이거는 좋은 거죠. 배우면 우리 즐겁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하나의 집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고 하는 또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봉사하게 되면 저는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저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저는 대학교 때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대학 가서 겨우 졸업했어요. 진짜로 겨우 졸업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한번 꺾이면 다른 기회들을 막 보잖아요. 제가 기계공을 되게 잘했으면 절대로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잘 못했고 겨우 졸업했기 때문에 내가 세컨 찬스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과학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너무 재밌겠다.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있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됐고 제가 이제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막 기회가 열리는 거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기회들이 오잖아요. 저는 누구나 때가 있다고 봐요. 누구나 때가 있다고 봅니다. 저 학사 경고도 받았어요. 제가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학사 경고 받은 친구들이 이제 상담을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학사 경고는 한 번쯤 받아줘야지 훌륭한 학생인 거지. 그러면 너무 표정이 좋아져요. 마음이 되게 열리고 그다음부터 되게 친해집니다. 교수님하고 저하고 친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전자공학을 했는데 40명 중에 40등 한 게 저고요. 진짜요? 저도 학사 경고도 좀 받았고. 네. 훌륭한 분들은 다 학사 경고 그러니까 받더라고요. 다른 길을 찾아서 이렇게 데뷔도 청하고. 그럼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학사 경고 필수구나. 필수는 아닙니다. 한 번은 받으실 만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진짜 우리끼리 얘기인데 인생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내가 맞아요. 집착해야 될 건가? 네. 탈출구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눈을 떠서 다른 데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큰일이다. 이거 방송 나가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거 뭐 여기저기서 팡팡거리고 FF 나오고 제가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고 교수님께 이제 저는 진짜 말씀드려서 오늘 교수님 뵙는 게 정말 이렇게 기대가 너무 됐고요.
정말 제가 본 분 중에 교수님 같은 이렇게 석학은 없어요. 비록 F는 나왔지만. 석학은 아닙니다. 예. 아무튼 이 배면 엔돌핀이 도는 어떻게 보면 컴포트 존을 계속 떠나셔서 또 다른 컴포트 존을 만들고 또 떠나시고 이런 네. 도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지금 가신 가천대학의 창업대학에서도 또 10년 후에 컴포트 존을 만드셔서 네. 또 좋은 결과를 네, 네. 이루시고 하기를 네, 정말 네. 기대하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교 자랑도 좀 하시고 학과 네. 자랑도 좀 하시고 요즘 이제 대학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각 대학마다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이죠. 그 중에 하나. 어떤 대학은 연구가 더 중심일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일종의 교양 교육이 정말 중요한 예. 그런 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천대가 판교 근처에 있고 그동안 해온 일들을 봤을 때 매우 혁신적인 그런 학교예요. 여기에 창업은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뭐 10년 내에 유니콘들 몇 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언을 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된 기업하고 뭔가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천대 학교로 많은 학생들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들이 이런 것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진짜로 좋은 기회들을 저희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교육하고 그다음에 저도 열심히 또 스타트업도 하고 한번 신나게 또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교수님의 그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정말 응원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기지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